안녕하세요. 비판과 대한 TV의 곡학 아세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우입니다. 오늘도 서성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장님. 네. 곡학 아세, 허황된 학설로 세상을 현혹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고 또 가계 부채가 무엇이 문제이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혹시 가계 부채 있으세요? 가계부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의 그 부채 평균이 한 4,100만 원 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평균이 그렇습니다. 예. 저는 4,100만 원을 훨씬 넘는 정도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선 가계부채를 논하기 전에 그 소득주도 성장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경제 성적표, 즉 우리나라 현재 경제 현황을 한번 분석해보고 들어가면은요, 우선은 최근에 환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00원대에서 있었는데 지금 1,200원은 훨씬 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8월 16일까지 계속 12일 동안 연속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 총 금액이 12일 동안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1조 9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와 같이 경제 기본이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1사분기 경제 성적표는 OECD 35개국 중에서 GDP 성장률, 투자 증감률,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또 소비 증감률 등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위중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아직은 이자율이 좀 낮아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현재는 1.5%, 미국의 2에서 2.25%도 미국보다 낮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계부채가 조금은 괜찮은데,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아마 핵폭탄으로 우리 경제를 파탄을 일으키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가계부채와 더불어서 정부 부채, 또 국민연금의 앞으로 이제 연금 감소액, 그다음에 또 국민건강보험도 작년, 재작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가계부채 사실상 우리 경제의 가장 시한폭탄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가계부채랑 간단하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가계부채는 저도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한번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계가, 즉 개인이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모든 부채를 통칭해서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이 대출받은 거, 또 신용카드 사용한 거, 거기에다가 은행에 마이너스 대출 약정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근본적으로 개인이 상환해야 될 책임 있는 모든 부채를 통칭해서 가계부채라고 하였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1,500조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가계부채도 거의 작년 기준으로 이 GDP를 넘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8년도 말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1,514조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는 좀 줄었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가지고 부채를 다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이네요. 근데 GDP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가면서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총액도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인데요. 지난 5년간 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포인트 상승해서 중국의 10%포인트, 그러니까 그냥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옥스퍼드 이코노미스트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5에서 85%를 넘고 이 비율이 5년간 7%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라 해서 그러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호주와 캐나다를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예. 즉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사실은 뭐 부채가 좀 있더라도 이제 소득이 있으면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부채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부채를 다 상환하지 못하는 그래서 일부에서 알려지고 있는 빚을 내 가지고 계속해서 빚을 갚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규모로 봤을 때도 상당히 국제적인 기준을 봤을 때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가계 부채가 왜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정도로 위기 상황이고 중요하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우선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즉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예.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문제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그 전체 잔액 기준으로 65% 수준이랍니다. 예. 그리고 약정 기간 말에 일시 상환이 상당히 비중이 높다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현재 이자율이 낮은데 이자율이 금리가 높아지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예. 즉 1,500여 조 가계 대출 중에서 679조 원으로 약 48%, 거의 반 갖게 된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이거 그러면은 상당히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참 심각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중 채무자 규모와 비은행권 대출 비중 역시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즉 다중 채무자는 통계에 의하면은 약 350만 명으로 전체 채무자의 20% 정도가 달하고 그 부채 비율이 1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부채 비중, 그 네. 부채 금액이. 더욱이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그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규제를 합니다. DTI, LTV 네.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대출을 까다롭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 가계 대출을 받으러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2금융권이나 제3 비은행권으로 금융권, 가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율이 현재 보면은 53%나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다중 채무자 비율이 즉 뭐냐면 4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돈을 빌린 아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악성 채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런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연유를 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이게 다중 채무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권 또 비은행권 여러 가지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액수도 그렇죠. 1억 원인데 사실상은 이 은행권과 또 비금융권 이외에 개인적인 사채 채무도 사실은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그렇죠.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담보대출이 한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 한 50% 관련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7년, 2008년 미국의 리먼 사태 같이 서브프라임 몰기지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주택을 샀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돼서 이게 이제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을 직면했는데 우리 경제도 이런 가계부채가 만약에 경제가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어려워져서 환율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높아질 경우에 이게 굉장히 이제 시한폭탄 한마디로 이제 부도가 나는 가계부채가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가계부채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국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국제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환율 전쟁, 또 최근에 있었던 일본과의 경제 전쟁 이런 것들도 경제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선 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현재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지표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뭐 지금 한국은행이 2.2%까지 내렸는데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은 1.9% 이렇게 1.7% 이렇게 1%대로 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즉 금년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국내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예. 대외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고 또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호 간에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또 뭐냐면 서로 간에 예. 경제 문제로 다투고 있고 또 홍콩 사태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즉 뭐냐 하면은 국제 상황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소위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핵심 정책이 뭐냐 하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거든요. 네. 그리 함으로 해서 그 한계 상황에 있던 자영업자, 중소자영업자, 뭐 식당이라든가 숙박업 이런 사람들이 그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실직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하위 소득층의 어떤 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하나 그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함으로 해가지고 예. 사실은 더 초과 근로를 하고 임금을 더 받던 사람들의 임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또 현장에서는 일을 갖다가 제한적으로밖에 못 시키니까 일의 진도가 성과가 안 나요. 예. 특히 R&D 쪽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밤새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모두 50시간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고용 문제가 발생되는데 뭐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야, 우리나라 고용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핵심인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예. 대신 뭐냐면 60대 이상의 어떤 그 임시 일용직이 늘어나는데 그건 바로 정부가 재정을 갖다가 그 풀어서 임시 고용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건 결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이제 원인 중에서 정부의 정책적 문제,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이런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그 연체율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40대들이 이게 그 대출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업종별로 보면은 그 아무래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대출을 많이 받고 못 갚으니까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통계를 한 얼마 정도 좀 혹시 나와 계시는지. 서 교수님, 제가 통계학자 아닙니까? 예. 저는 통계 근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도 임금 근로자 부채 현황을 보니까요. 지난해 말 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4,076만 원, 작년보다 그 281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원금과 이자를 3개월 이상 제때 갚지 못한 연체율은 잔액 기준으로 0.56%, 예. 전년보다 0.05%포인트 늘었어요. 0.56%가 사실 많지 않은, 이거 퍼센트로 보면 적은 것 같지만 있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예. 그 연체를 보니까 중소기업 노동자가 0.88%로 대기업 노동자 0.27%보다 약 3배 이상 높았고요. 상당히 높네요.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별로 보니까 영세 업종 비중이 큰 부동산업 1.54%, 숙박 음식점업 1.3%, 건설업 1.01% 순으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의 연체율 상승이 그 우리나라의 그 또 다른 어떤 그 경제 파탄의 내관으로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영세 업종에서 이게 대출이 많아지고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출은 많은데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최저임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소득은 줄어들고 연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정책적인 이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이제 구조와 또 원인 또 현황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계부채 문제 어쨌든 간에 우리 전 국민들이 다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좀 되는데 우선 그러기 전에 또 하나 가계부채에 있어서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 하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금 좀 둔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굉장히 억제를 하기 때문에. 예,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다중채무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4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합니다. 예. 저소득층, 즉 하위 30%이면서 저신용, 즉 7에서 10등급인 그건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5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조 4천억 원이 증가했다 그래요. 예. 그 중에서 뭐냐면 그 비은행 대출 보유 비중도 대략 65.5% 정도에 달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넘었을 때는 분명히 경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거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냐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가계 소득을 올려야 돼요. 예.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실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경제가. 예. 그래서 애국가의 교역,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뭐 수출에 있어서도 증진책은 별로 보지를 못하고 또 경제의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굉장히 저성장률, 즉 1%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개인으로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이자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빚을 갖다가 내서 뭔가 하지를 마시고, 예. 즉 뭐냐면은 자 직장에서 어떤 이유에서는 퇴직이 됐다, 그럼 빚을 내 가지고 뭐 자영업 예를 들면 뭐 카페를 연다든가 음식점 연다든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이미 빚을 진 사람들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돼요. 예. 이거는 국가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현재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가계 부채는 아마 우리나라 경제에 앞으로 큰 핵폭탄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연체율이 증가하고 채무 불이행이 되면은 그다음은 어디가 부실화가 되죠? 은행이 부실화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전에 이제 IMF가 올 때에는 그때도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예.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튼튼하다 했거든요. 그러면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는 그 정부에서 은행 빚을 모두가 다 변제해 줬어요. 100%. 예. IMF 이후에 어떤 법률이 이제 우리가 통과됐냐면은 각 은행은 개인별로 5천만 원만 보장해 줍니다. 예. 나머지 예금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계부채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지고 은행이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행 예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몽땅 가서 은행에 가서 자기 돈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의 어떤 은행이 망하는 것은 더 쉽게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그 경제가 붕괴가 되거든요. 예. 그럴 우려가 걱정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뭐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국가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시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가계 소득이 증가해서 부채를 상환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고, 은행도 자기들이 채권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독촉하기보다는 이 부채들을 좀 상환을 이제 유예시켜주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좀 경제 정책을 좀 턴어라운드해서 새로운 성장 정책, 또 새로운 일자리 정책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부실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한 257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중 채무자 중에 상당 일부가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가계 개인이나 또 은행이나 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현재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을 편 지 이제 2년여가 지났는데요. 현재 성적표를 보면은 우선은 그 가계대출 중심으로 보면은요. 임금 근로자의 대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임금 근로자의 대출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또 하나는 지난 7월 달에 실업급여액이 7,589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아니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가 좌우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죠? 또 하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다중채무자 비율이 3년 새 28.6%에서 31.2%로 증가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다중채무자로 다중채무자 즉 4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이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라고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실제적인 현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나? 이것을 고민해서 앞으로 올바른 경제정책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